무라이는 불운한 어린 시절을 보낸 소년입니다. 그의 부모님과 여동생은 암살당했습니다. 그는 이모와 이모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학대당했습니다. 모든 믿음과 희망을 잃은 채 무라이는 자신의 삶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한 천사가 그를 돕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살 희망을 주었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사람의 생사를요. 그 천사가 밝히기를 그의 부모님을 암살한 이들이 바로 그의 이모와 이모부였다고 했습니다. 무라이는 그들에게 가서 복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지구의 신을 뽑는 게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라이입니다. 오늘은 그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입니다. 모두가 감정을 뒤섞고 있을 때 어떤 이는 기뻐하고 어떤 이는 슬퍼하며 학교와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무라이는 여전히 한 곳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그는 학교를 나섰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자신을 위한 케이크를 골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후 무라이는 높은 건물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몸을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으로는 그저 크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는 단지 행복해지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물컹한 살덩이 더미가 되는 대신 심장 간창자와 뒤섞인 채로 말입니다. 무라이는 하얀 옷을 입은 소녀에게 구출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천사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무라이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할 필요 없으니 그냥 자신을 죽이라고요. 하지만 천사는 그를 돕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떨어지고 있을 때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요. 그 소녀는 무라이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가 7살이었을 때 온 가족이 죽었고 그의 고통은 시작되었다고요. 그가 이모와 이모부에게 입양되었을 때 말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이 그는 살 희망을 잃었고 자신의 삶을 끝내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천사 소녀는 무라이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두 가지 희망을 줄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자유와 사랑이었지만 하지만 무라이는 이제 아무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빨리 죽고 싶을 뿐이었다. 이때 소녀 천사가 그에게 두 개의 반지를 주었다. 목걸이는 자유를 가져다주는 날개를 돋아나게 할 것이었고 반면 팔찌는 사랑의 화살을 쏠 것이었다. 그것이 누군가를 맞히면 그 사람은 무라이와 미치도록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었다.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었고 오직 다른 천사들만 볼 수 있었다. 게다가 한번 착용하면 다시 벗을 수 없었다. 무라이의 말을 무시하고 소녀 천사는 그에게 천사의 날개를 사용해보라고 말했다. 단 2번의 주문으로 무라이의 등 뒤에서 아주 커다란 날개 한 쌍이 돋아났다. 그는 구름층을 뚫고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과했을 때 그는 아름다운 일몰을 보았다. 무라이는 밤까지 계속 날았다. 그는 손을 뻗어 수면을 만졌다. 그리고는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아마도 이것이 자유로움의 감정이었을 것이다. 그 후 무라이는 그 날개로 어디든 날아다녔다. 그는 갑자기 깃발에 있는 네잎클로버를 보았다. 그리고는 어릴 적 친구와의 약속을 기억해냈다. 그 후 무라이는 신사에 멈춰섰다. 그리고 소녀천사가 다시 나타났다. 둘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 그는 예를 들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사랑이나 불을 얻는 것 혹은 그 이상도 그의 부모님을 위해 복수하는 것까지. 이때 소녀천사는 그의 삼촌과 숙모가 바로 그의 가족을 죽인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무라이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는 듯 보였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는 그 가족에게서 학대를 견뎌왔었다. 그들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다. 그들이 바로 그의 가족의 행복을 파괴한 장본인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소녀 천사는 그가 확인하고 싶다면 사랑의 화살을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직후 그는 숙모를 찾아 돌아갔다. 아무 말 없이 그는 화살을 그녀에게 바로 쐈다. 그녀가 그에게 반했을 때 무라이는 가족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물었다. 그녀는 그의 삼촌이 주모자라고 말했다. 그의 아버지이자 그녀의 오빠가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탐욕스러운 삼촌이 무라이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계획했다고. 그녀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도록. 그 말을 마치자 둘은 서로에게 달려들었다. 무라이는 그저 서 있었다. 부모님과 여동생이 산산조각 나는 차 안의 장면을 떠올리며 그는 왜 자신을 고통과 절망 속에 살게 했냐고 물었다. 그는 한탄했다. 죽었어야 할 사람은 자신들이었다고. 부모님이 아니라며. 그 말을 들은 이모는 즉시 칼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 뮤리가 여전히 당황해하는 동안 어린 천사는 설명했다. 그 화살이 사람들을 그를 깊이 사랑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할 정도로 말이다. 따라서 그녀가 그의 말대로 죽는 것은 정상이었다. 그 후 천사가 나타나 이모의 영혼을 데려갔다. 뮤리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동안 그 죽음은 너무나도 쉬웠기 때문이었다. 그는 어릴 적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그에게 말했었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것이 그녀의 믿음이었다. 남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며 사는 것. 뮤리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자신의 삶을 끝내고 싶어 했던 것이 정말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말이다. 그리고 그 후에 뮤리는 자신에게 행복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의 목까지도 말이다.
어린 천사는 그의 소원에 응답했고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자신을 낮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아주 특별한 천사라고. 3일 후 둘은 호텔에 숨어 있었다. 그의 이모에 관한 일은 자살로 간주되었고 그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리고는 둘은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했다. 하지만 무엇을 하든 그는 여전히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했다. 나지는 삼촌을 처리하러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결국 그건 여전히 그의 부모님의 돈이었다. 그녀는 설명했다. 팔찌 속에 붉은 화살 외에도 하얀 화살도 있었다고. 이것은 사람을 즉시 죽게 만들었다. 이것이 천사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평화롭게 떠나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 시점에서 나즈는 그에게 현재 후계자 자리에 13명의 후보가 있다고 설명했다. 땅에 존재하는 신의 말이다. 그리고 각자 자신만의 천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신이 되기 위해 서로 경쟁할 것이었다. 이제서야 머레이는 자신이 원했던 소박한 행복이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머레이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걱정조차 해결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신이 된다는 것에 망설였다. 하지만 나스는 그에게 신이 되면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그 세 단어를 생각하며 머레이는 다시 한번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머레이 기억하거라. 너는 행복을 찾지 못할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리고 모두가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는 한 너는 너 자신의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머레이는 더 불행한 사람들을 돕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는 신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첫 번째는 삼촌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그 후 식사를 하면서 머레이는 텔레비전을 시청했다. 그리고 탄마라는 배우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다. 이 남자는 매우 인기가 많았다. 동시에 5명과 데이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TV 화면을 통해 머레이는 이 남자도 후보라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 천사가 따라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스는 이어서 설명했다. 붉은 화살은 최대 14명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그리고 물결표하기 위해 다른 무고한 사람들이 그 쓰레기에게 끌려들어가는 것을 피하도록 머레이는 그를 처리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스는 말했다. 붉은 화살은 단 33일 동안만 효과가 있었다고. 그리고 한 사람은 단 한 번만 화살을 맞을 수 있었다고. 탄마는 화살을 악용하여 여자들을 강요했다. 머레이는 그런 타락한 자가 신이 될 수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머레이가 행동하기도 전에 다른 누군가가 먼저 해냈다. 탄마가 쾌락에 빠져있는 동안 슈퍼히어로가 나타났다. 이 사람은 그 다음 백색 화살을 사용했다. 그리고 그 쓰레기를 한 방에 죽였다. 날개와 화살을 거둔 후 이 사람은 여자들을 떠났다. 매혹되었던 여자들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머레이는 고등학교 등록을 막 마쳤을 때 그는 탄마가 죽었다는 뉴스를 보았다. 그 후 그는 삼촌에게 레드 에로우를 쏘아 모든 범죄에 대해 자수하게 만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머레이는 입학시험에 합격했고 그가 원하던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의 삶은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다. 그가 나스와 함께 도시를 거닐고 있을 때 뉴스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보도되었다. 기자에 따르면 강도들은 경찰에게 차를 제공하라고 압박하고 있었다. 바로 이 순간 탈출하기 위해 이전에 나타났던 슈퍼히어로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을 메트로라고 소개했다. 그 후 그는 레드 에로를 쏴 보안군을 진정시켰다. 그들이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말이다. 그리고 메트로는 강도에게 다가가 레드 에로우로 그를 제압했다. 그리고 그에게 돌아서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안에서 다른 강도가 나타나 메트로에게 총을 쏘았다. 그는 즉시 번개처럼 피했고 그 강도는 총알을 맞고 죽었다. 주저없이 그는 이어서 화이트 에로우로 강도를 죽였다.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카메라 앞에 서서 남은 11명의 후보들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위험을 느낀 머레이는 나스에게 숨으라고 말했다. 둘 다 발각되지 않도록 말이다. 그의 평범한 삶은 점차 위협받고 있었다. 막 구매한 아파트로 돌아와서 머레이는 나스에게 자신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더 이상 죽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그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자로 선택된 사람들은 3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했다고 말했다. 첫째는 죽고 싶어하는 것, 둘째는 세상을 증오하는 것, 셋째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머레이는 현재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나스는 3종류의 천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등급 천사는 흰색과 빨간색 화살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고 하위 등급은 빨간색 화살만 사용할 수 있었다. 반면 중간 등급은 날개나 빨간색 화살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었다. 13명의 후보 중에는 3명의 특수등급이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승진하거나 강등될 수 있었다. 무라이는 메트로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계산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무라이는 옷을 차려입었다. 계약식 준비를 위해서였다. 그는 발각되지 않기 위해 나스를 집에 두고 왔지만
불행히도 학교에는 위풍당당하게 날아다니는 천사가 있었다. 이것은 이 학교에 후보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가 방법을 생각해내기도 전에 그 천사는 이미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 남자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 나약하다고 말했다. 땀이 그의 얼굴에 너무 많이 흘러내리자 무라이는 캐물었다. 이 학교의 후보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는 자기 뒤에 한 소녀가 있는 곳을 가리켰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소녀는 붉은 화살을 그에게 곧바로 쏘았다. 그의 정신은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앞에 있는 소녀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비록 이성은 남아있었지만 사키라는 이름의 그 소녀는 그가 어떤 등급의 천사인지 보여달라고 했다.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특별 등급이라고 불쑥 말했다. 왜냐하면 그는 흰색과 붉은색 화살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날개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사키의 말에 복종했다. 그리고 그녀의 방으로 날아가 앉아서 기다렸다. 그녀가 돌아온 후에 그녀의 천사는 무라이에게서 정보를 캐내라고 말했다. 그가 메트로가 아님을 확인한 후 그 천사는 무라이가 사키의 수호자가 되기를 원했다. 그녀는 중간 등급이고 붉은 화살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들의 화살에 맞지 않으려면 날개가 필요했다. 사키는 날개가 없었다. 그래서 이 천사는 무라이가 그녀를 보호해주기를 원했다. 붉은 화살의 통제 아래 있었기에 무라이는 모든 것에 동의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둘 사이의 연결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후 무라이가 사키를 태우도록 했다. 익숙해지기 위해 한 번 주위를 날아다녔다. 그리고 하늘에서 두 사람이 어린 시절 친구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무라이는 그녀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그녀가 예전처럼 웃을 수 있도록 리벨이 돌아온 후 사키의 천사는 메트로가 범인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 밤 공개 처형을 준비하고 있다고 리벨은 신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다. 인성을 통해 선택될 신에 대해서였다. 후보자들의 행동과 말. 하지만 메트로는 그 모든 것에 반대했다. 그는 새로운 신이 되기 위해 피의 길을 택했다. 하지만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어떤 계략이 있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여전히 레드 에로우의 영향 아래 있던 마리는 메트로를 만나 그에게 맞서겠다고 자원했다. 그가 사키를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가 경솔하게 행동하려던 순간 나스가 도착했다. 그녀는 그가 죽으면 그의 특별한 지위가 사키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레벨은 사키를 승진시키기 위해 그것을 노리고 있었다. 그의 계획이 드러나자 그는 결국 포기했다. 사키도 그를 막았고 나스는 이어서 말했다. 레벨과의 협력을 제안하며 왜냐하면 레드 에로우가 없었음에도 머레이는 이미 오랫동안 사키를 몰래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레벨은 머레이가 사키의 집에서 살 것을 제안했다. 그녀를 편리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물론 아무런 이의도 없었고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메트로는 여전히 항상 기사도적으로 행동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부유한 도련님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는 한 달 내내 좌절했다. 아무 후보자도 자신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천사에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무언가를 제안했다. 한편 머레이는 한 달 후 더 이상 레드 에로우의 영향 아래 있지 않았지만 여전히 사키에게 매달렸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가 행복한 것을 보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이어서 TV에서 뉴스가 나왔다. 메트로맨은 더 이상 전쟁을 선포할 의사가 없었고 대신 표현하고 싶다고 했다. 다른 11명의 후보자들과 협력할 의지를 동맹으로서이는 분명 함정처럼 들렸다. 메트로는 모두를 경기장에서 만나자고 초대했다. 그것이 함정임을 알면서도 머레이는 여전히 가고 싶어 했다. 최소한 누가 그들의 적들인지 알아내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머레이와 사키는 경기장에 도착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머레이는 이곳에 천사가 3명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곧이어 모두가 카운트다운을 했고 메트로가 나타났다. 그 후 말없이 2명의 메트로가 더 나타났다. 그들은 즉시 메트로를 공격했다. 하지만 붉은 화살은 그를 맞힐 수 없었다. NAS와 레벨이 집에서 설명한 이유는 그 메트로가 다른 후보에게 붉은 화살에 맞았고 화살에 맞은 후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다른 후보의 붉은 화살에 향후 33일 동안 그래서 저기 서 있는 인물은 진짜 메트로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블루 메트로와 옐로우 메트로는 즉시 경계했다. 하지만 아래에 서 있던 메트로는 설명했다. 그들이 자신에게 붉은 화살을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자신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용하려면 얼굴을 드러내야 하며 각 사용에는 2초의 재사용 대기시간이 있고 최대 사거리는 31.6m라고. 그 순간 진짜 메트로가 대형 스크린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는 아래에 있는 인물은 그 둘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금 그들의 기술에 대한 설명이 옳았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잊었다. 특수 등급은 붉은 화살과 흰 화살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의 재사용 대기 시간은 단 0.3초였다. 그 말을 하고 그는 떠났다. 화가 난 블루 메트로와 옐로우 메트로는 조종당하는 인물을 붙잡아 정보를 신문할 작정이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후보가 나타났다. 메트로와 싸우기 위해 그 둘과 합류하고 싶어 했다. 그들은 그 소녀가 붉은 화살에 맞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메트로가 더 빨랐다. 그는 달려들어 그녀를 붉은 화살로 꿰뚫었고 이는 이 대의 전투로 변했다. 그는 그 둘에게 더 현명해지라고 상기시켰다. 그에게 순식간에 죽고 싶지 않다면. 그리고 그 말을 한 후 메트로는 다시 사라졌다. 메트로의 경고에 대한 반응으로 블루는 소리쳤다. 아직 관중 속에 섞여 있는 후보들에게 나와서 그 둘을 도와달라고? 그들은 그 어떤 후보도 그 메트로가 새로운 신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머레이는 그들이 더 많이 모일수록 더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때 2명의 메트로가 더 초록색과 분홍색이 나서서 합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날개는 없고 화살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파랑에게 쏘게 하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들이 끝난 후 그들에게 붉은 화살을 쏘는 것을요. 메트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각자와 너무 빠르게 위치를 바꿔서 4명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초도 안 되어 메트로에게 조종당하던 소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메트로는 즉시 화살 2발을 동시에 발사하여 파랑을 죽이고 노랑을 조종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과 분홍색이 그저 그의 졸개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화살이 그 둘에게서 튕겨나가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그가 돈을 써서 그들을 고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메트로는 그리고 파랑의 반지와 날개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파랑의 영혼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리고 노랑과 아까 그 소녀를 함께 묶었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린 소녀의 눈앞에서 메트로는 노랑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소녀에게 화살을 겨눴습니다. 그녀는 조종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인 두려움이 그녀를 벗어나려 애쓰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천사도 나타나서 누군가 자신의 후보자를 구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무라이가 막 행동하려 할 때 나스가 그를 막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메트로는 소녀를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나스는 그리고 메트로에게 말을 걸러왔습니다. 그녀는 그 소녀의 죽음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느끼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녀는 자신의 후보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그의 죽음은 나스는 그리고 그에게 도전장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후보자가 그를 죽일 것이라고 말하면서요. 그것이 행복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라고요. 그 말을 한 후 나스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무라이와 사키도 떠났습니다. 군중과 함께요. 남은 후보자들의 수는 8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모두 기운을 잃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머레이는 정말로 그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행복을 영원히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자신을 일깨우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들에게 경고했다. 인간에게 최악의 것은 타인에 대한 시기심이라고. 그러니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전쟁을 일으킨 것은 인간의 그 이기심이었다. 만약 시기심을 막을 수 있다면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인간은 영원한 행복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의 어머니가 말했던 현재로 돌아와서 사키는 더 많은 동맹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녀는 다른 후보자들이 메트로의 잔혹성을 보았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찾기만 하면 되었다. 바로 그때 한 후보자가 사키의 집으로 왔다. 무라이는 즉시 경계했다. 그래서 그 남자는 무라이에게 자신을 쏘라고 부탁했다. 자신이 메트로에게 조종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가 그렇게 하려던 순간 나스가 그를 멈췄다. 그녀는 이 남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앉아서 이야기했다. 그 남자는 자신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암 때문에 살 날이 3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침대에 누워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살 희망을 주었다. 그가 신이 된다면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모든 병이 사라질 것이라고. 아내와 아이들의 사진을 보며 그는 게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가 그 장면을 보았을 때 메트로가 사람들을 너무 잔인하게 죽이는 그는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무라이와 사키와 협력하고 싶었다. 그 아저씨는 또한 그 전투의 지속기간이 9991이라는 것을 밝혔고자 신은 새로운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빨간 화살을 사용하여 억만장자에게 강요했다. 자신에게 돈을 주도록. 그래서 아내에게 더 나은 삶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는 모든 것을 했다. 가족이 더 평화로운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하지만 메트로가 신이 된다면 분명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을 것이었다. 그래서 그 아저씨는 그를 막을 방법을 생각했다. 후보자들을 함께 모아서 그리고 새로운 신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을 찾는 것. 14명의 사립탐정들에게 14개의 붉은 화살을 쏴서 그들을 경기장 곳곳에 잠복시키자 숨어있는 후보들을 찾아낼 수 있었고 삼촌은 그들 중 2명을 발견했다. 둘 다 신이 될 자격이 있는 자들이었다. 하지만 마리아와 사키 둘 다 새로운 신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나 무라이는 여전히 삼촌을 돕기로 동의했다. 한 가지 조건으로.
그가 암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삼촌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지만 가족들은 그랬기에 이 말을 듣자마자 삼촌은 동의했다. 한편 메트로는 이미 붉은 화살 3개와 흰 화살 하나 그리고 날개 3쌍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 그는 다음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사키의 집으로 돌아와 삼촌은 자신의 천사를 소개했다. 바렛이라고. 그리고 그의 이름은 무카도라고 밝혔다. 패션 디자이너인 그는 여러 디자인을 그렸었다. 그들이 신분을 숨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말을 마친 후 그는 떠났다. 돌아오지 않으면 죽은 것이니 찾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다음 날 로얄 아카데미에서 카나데 아카메토로는 막 수업을 마쳤다. 그때 친구가 그에게 여자들을 보러 가자고 초대했다. 그들이 지켜보면서 무엇을 소원할지 논의했다. 만약 소원을 빌 수 있다면 말이다. 그의 친구는 자신보다 잘생긴 남자들이 모두 사라지고 못생긴 여자들도 모두 사라지기를 바랐다. 카나데는 동의하지 않았다. 자신도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친구가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 물었다. 카나데가 말했다. 생명의 법칙과는 반대되는 소원을 빌 것이라고, 죽은 자들을 되살리는 것. 그들 둘은 계속 이야기했다. 깨닫지 못한 채 후배들이 이미 양궁 연습을 마쳤다는 것을. 카나데는 활터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화살의 사거리를 측정했다. 31.6m. 하지만 화살 하나가 다른 화살과 겹치면 60m, 그리고 3개의 화살로는 90m였다. 그것은 완벽한 거리였다. 방과 후 카나데는 꽃다발을 샀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축하하기 위해 얼어붙은 몸과 함께하는 생일이었다. 무라이의 집으로 돌아와서 무카이토는 또 다른 후보를 찾아냈다. 하지만 그가 다가가자 소녀는 도망쳤다. 남은 미확인 인물은 4명뿐이었죠. 바로 그때 뉴스에서는 보도했습니다. 3명의 어린 소녀를 살해한 살인범이 도전장을 남겼다고. 무카이토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주목해야 한다고. 얼마 후 뉴스에 용의자의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그녀는 전 아마추어 모델로 밝혀졌습니다. 감시 영상에 따르면 도중에 그만둔 사람이었죠. 그녀는 한 소녀와 함께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무카도는 그녀가 후보자거나 메트로가 날개나 화살을 주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지금 여학생을 가지고 놀며 즐기고 있었는데 메트로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에게 서둘러 임무를 마치라고 말하며 납치를 계속하기 전에 말이죠. 이 말을 한 후 그는 떠났고 여성 암살자는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무라이 일행은 메트로에 대한 정보를 취합했습니다. 그는 날개 3쌍과 화살 4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공유 조건은 바로 화살로 누군가를 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암살자는 자유롭게 살인을 할 수 있었고 그 기간은 앞으로 33일 동안이었습니다. 무카도는 이것이 함정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그리고 만약 그들이 살인범을 막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녀를 이렇게 날뛰게 두는 것도 선택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암살자가 그저 미끼일 뿐이라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공격하는 사이에 메트로가 나타날 것이라고요. 그 시점에서 그를 공격하기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 역할을 수행할 사람은 무라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인을 원치 않았습니다. 붉은 화살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죠. 그러나 레벨은 누군가 무라이에게 붉은 화살을 쏜다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메트로가 이미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면 조작당할 가능성과 함께 다른 사람을 준비했을 경우 여성 살인범 외에 붉은 화살을 가진 또 다른 인물을 말입니다. 그러면 무라이의 생명은 끝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무라이는 여전히 그 느낌을 두려워했습니다.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는 것. 이 순간 무라이는 애니 역사상 가장 멍청한 대사를 뱉었다. 괴롭히는 것보다 괴롭힘 당하는 게 낫고 죽이는 것보다 죽임을 당하는 게 낫다고 했다. 나약함의 극치였다. 그 말을 듣고 무카도는 무라이에게 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절에 있는 부처님께 절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이것이 신념이 아니라 비겁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만약 메트로가 사키를 죽이려 할 때 무라이는 그에게 어떤 화살을 쏠지 상황을 설정했다. 무라이가 사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봐도 그는 여전히 붉은 화살을 선택했고 이는 희망이 없었다. 누가 이 남자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무라이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보고 무카도는 잠시 회의를 중단했다. 내일 다시 계속하자고 말하면서 한편 카나데는 여성 살인범에게 세상의 모든 못생긴 여자들을 죽이게 하고 있었다. 그의 친구가 원했던 대로 말이다. 다음 날 뉴스는 여성 살인범의 또 다른 희생자를 보도했다. 여성이 실종된 장소를 토대로 시부야에서 무카이토는 살인범의 위치를 짐작했다. 그는 무라이와 사키를 만나러 갔다. 총이 들어있는 2개의 가방을 들고 흰 화살 대신 사용할 무기였다. 정의를 위해 싸우기 위한 무라이는 총을 들고 다시 망설였다. 하지만 무카이토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무라이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고.
그것이 할 수 있는, 한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그리고 무라이의 이른바 삶에 대한 믿음은 여성 살인범이 살인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살인범을 잡을 계획을 세웠다. 그때 그녀는 막 다른 여학생을 죽였다. 그리고 더 많은 희생자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탑에서 희생자의 시체를 던져 시선을 끌었다. 경찰이 수사하러 갔을 때 그녀는 그들에게 붉은 화살을 사용했고 시체를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한 경찰관은 여전히 유혹에 저항하려 했지만, 하지만 무카도는 여성 살인범이 단지 미끼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메트로가 그들을 죽일 수 있도록 후보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그리하여 그는 그를 유인하여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더 이상 붉은 화살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미 최대 14명에 도달했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바렛은 또한 만약 A가 B에게 붉은 화살을 쏘고 그리고 B에게 A에게 화살을 다시 쏘라고 명령하면 두 번째 붉은 화살도 여전히 효과를 발휘하며 역할을 뒤바꾼다고 설명했다. 그것이 메트로를 공격하는 그들의 방법이었다. 그때 니카도와 무라이는 준비했다. 바렛과 나지는 그들과 함께 갔다. 레벨과 사키는 지키기 위해 뒤에 남았다. 떠나기 전 무카도는 마리아에게 현명해지라고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면, 그리고 살인자를 죽일 것이라고 했다. 메트로가 나타나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녀가 도망친다면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 둘은 그때 떠났다. 무카도는 그 여자와 대면했다. 무라이는 기회를 기다리는 동안 무라이가 경악스럽게 도탑 전체가 폭발했다. 무카도는 밖으로 날아갔지만 무라이에게 붙잡혔다. 다행히 그의 슈트는 여전히 그를 잘 보호해 주었다. 그는 무라이에게 살인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에게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경고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메트로가 그들 바로 뒤에 나타났을 때 주인공은 계속해서 살인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설교했다. 하지만 메트로는 그것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것은 당연했다. 무라이는 그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소리쳤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감정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메트로는 그 누구보다 그것을 더 잘 이해했다. 그의 사랑하는 여동생이 죽었기 때문이었다. 말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라이와 무카도는 메트로를 제지하려고 했다. 비록 2대1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메트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의 특수 등급 천사를 소환했다. 메사바렛과 나지도 지원하기 위해 나타났다. 하지만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메트로는 드러냈다. 그가 다른 많은 장소에 폭탄을 설치했음을, 만약 그들이 그를 막지 않으면 폭탄들이 폭발할 것이었다. 그것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이라고 무카도는 제안했다. 이 싸움에서 그들 중 단 한 명만 죽어야 한다고 메트로는 동의했다. 그리고 무카도의 날개와 화살을 가져가고 싶어 했다. 무카도는 앞으로 나섰고 메트로가 그를 처형하게 했다. 그 순간 무라이는 메트로를 쏠 기회가 있었지만 대신 메트로의 하얀 화살을 파괴하는 것을 선택했다. 무카도를 구하기 위해 그는 그에게 달려들었고 둘은 빠른 속도로 충돌했다. 메트로는 무라이를 계속해서 가지고 놀았고 자신의 하얀 화살을 사용하는 동안 무라이는 굶주린 짐승처럼 그에게 붉은 화살을 박아 넣으려 필사적이었다. 그들의 화살이 충돌하며 공중에 암흑지대를 만들었고 메트로가 여전히 흥분해 있는 동안 무카도 아저씨는 뒤에서 공격을 감행했다. 그는 갑옷에 계속해서 총알을 발사했고 메트로를 둔화시켰다. 그 기회를 틈타 무라이는 그를 찌르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잠깐의 순간에 메트로의 얼굴을 보았고 망설이다가 그를 놓쳤다. 그 후 둘은 사키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는 항상 폭력을 견뎌왔다. 그것은 강함이 아니라 그의 약점이었다. 그는 감히 저항하지 못하는 겁쟁이였다. 그는 죽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메트로는 그를 한계까지 밀어붙였다. 그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나스가 나타났다. 그녀는 모두가 행복해지려면 그가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라이는 여전히 이 살육을 두려워했다. 사람들이 서로를 해쳐야만 하는 무카도 아저씨는 그에게 오늘 하루 휴식을 주었다. 그가 진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 그들은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가 메트로의 얼굴을 보았다는 사실에 대해. 그리고 그 다음 날들 동안 마리는 변태처럼 사키에게 계속 들러붙었다. 한편 무카도 아저씨는 레벨이 사키가 선택된 이유를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그녀가 바다로 가고 싶어 할 때 그녀를 찾았다고 말했다. 자신의 삶을 끝내기 위해. 그리고 카나데의 절친한 친구는 몰래 그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왜냐하면 어제 그는 전투를 생중계로 보고 메트로가 다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카나데 역시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었다. 사키의 집으로 돌아와서 무카도 아저씨는 약간의 정보만 얻었다. 두 어린애들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잠시 쉬어갈 때까지 말이다. 그날 밤 무라이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사키가 다가와 할 말이 있다고 했고 침대에 같이 눕자고 그를 초대했다. 레벨은 어쨌든 좀 걱정이 되었다. 무라이가 믿음직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키는 그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했고 둘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 말을 들은 NAS는 즉시 그를 끌고 갔다. 그리고 무라이도 사키와 함께 침대에 누웠다.
둘 사이에 잠시 침묵과 긴장이 흐른 후 사키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죽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둘이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에서 그를 도울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저 앉아서 그가 지키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고 그녀는 어릴 적 이야기를 했다. 둘은 함께 놀곤 했다고. 무라이가 네잎 클로버를 찾았을 때 사키도 하나를 찾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찾을 수 없었다. 아무리 찾아도 말이다. 그래서 그가 그녀에게 주었다. 네잎 클로버는 행운과 행복을 상징했다. 그때는 행복이 그저 그렇게 단순했다. 그리고는 사키는 그를 괴롭히는 데 가담했다고 고백했다. 과거에는 친구들을 따라 그를 조롱했었다고.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후회스러웠다. 그래서 중학교 졸업 때 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사과하기 위해 뒤쫓아갔고 네잎 클로버를 돌려주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그가 높은 층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이었다. 너무나 충격받고 후회스러워 이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사키는 속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순간 레벨이 나타났다. 무라이가 아직 살아있다고 말하며 말이다. 둘이 팀원이 되었을 때 무라이는 예전처럼 그녀를 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에게 더 친절했다. 이는 그녀의 죄책감을 더욱 무겁게 만들 뿐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무라이가 자신을 죽여주기를 바랐다. 죽고 싶다는 사키의 간청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라이는 그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는 그녀를 자유롭게 떨어뜨렸다. 그녀 스스로 몸부림치게 하기 위함이었다. 살고 싶은지 죽고 싶은지 말이다. 그가 손을 놓자 사키는 무라이의 손을 잡으려 했다. 그녀는 진정으로 아직 살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여전히 그와 함께 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무카이토 삼촌 무라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미워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날 때 그녀를 초대하기까지 했습니다. 함께 네잎 클로버를 찾으러 가자고. 무라이의 말은 가위 같았습니다. 모든 짐을 잘라내듯 사키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동안 내내 이제 그녀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무카이토 삼촌은 자신이 찾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외모 묘사를 통해 무라이는 어제 사키도 더 적극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사설병원에 대해 더 찾아봐야 한다고.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그녀는 또한 새로운 거점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사키는 교회를 선택했고 무카도 삼촌은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사키를 위한 의상도 디자인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하며 바렛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에게 날개를 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후보자들에게서 날개를 빼앗는 것이라고. 죽은 후보자들에게서. 두 번째 방법은 공유였습니다. 메트로가 그의 암살자와 그랬던 것처럼. 세 번째 방법은 이렇습니다. 질병으로 죽은 후보자에게서 물려받는 것. 혹은 사고로 죽은 후보자. 무카도 삼촌이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옆에 총을 두었습니다. 만약 메트로가 그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는 자신의 목숨을 끊을 것이라고. 그래서 바렛이 사키에게 날개를 줄 수 있도록. 하지만 그녀는 그 극단적인 방법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삼촌이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무라이와 함께 메트로를 물리치는 것. 이러한 변화와 단호함에 무카이토 삼촌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순간 리벨이 또 다른 더 나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천사의 계급을 올리는 것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바렛은 그를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급을 교환하여 그가 특급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모든 것이 정리된 후 무카도는 딸과 놀아주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린 소녀는 매우 신났습니다. 아빠가 의상을 준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가오는 피아노 연주회를 위한 것이었죠. 무카도는 자신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딸과 놀아준 후 삼촌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심지어 딸을 위해 웨딩드레스까지 준비했었다. 그날까지 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였다. 다음 날 사립탐정 사무실에서 한 후보가 있었다. 무카도가 통제하는 탐정들에게 찾아온 그는 칼을 사용해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캐냈다. 그동안 무라이 일행은 새로운 거점 교회로 향했다. 천사들은 이제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었다. 무카도 삼촌은 사키에게도 새 의상을 주었다. 입어보라고. 반면 레벨은 승진 준비를 해야 했다. 사키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그녀는 황금 고양이 같았다. 무카도가 그녀를 위해 디자인한 내복 스타일에 적합한 복장이었다. 이때 삼촌의 레드 에로우 중 하나가 갑자기 돌아왔다. 이는 탐정 중 한 명이 죽었다는 뜻이었다. 불안함을 느끼며 무카도는 무라이에게 장비를 챙겨 자신을 따라오라고 불렀다. 그리고 정말로 그가 가장 원치 않던 일이 일어났다. 그 후보가 삼촌의 집을 알아낸 것이었다. 무카도는 무라이에게 그를 처리하라고 말했다. 자신은 집 안으로 들어가 아내를 찾으러 가는 동안 그리고 딸을 찾았지만 그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웨딩드레스는 난도질되어 있었다. 삼촌은 패닉에 빠져 비명을 질렀다. 무라이가 후보와 대치하는 동안 이 남자는 화살을 사용하지 않았다. 칼을 사용했다. 그러나 그는 그와 싸우지 않았다. 그냥 떠났다. 그는 버려진 놀이공원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무카도 삼촌의 아내와 딸을 인질로 잡았다. 이야기는 이제 이 남자의 과거로 약간 전환되었다. 소코는 태어날 때부터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자라면서 그는 가난과 추함이라는 콤보를 얻었다.
그는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그의 학창시절 내내 계속되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날개 없이 날려고 하는 어머니를 보았다. 너무 절망하여 그 역시 어머니를 따라갈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그때 하급 천사가 나타났다. 그는 자신에게 힘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 싶냐고 물었다. 물론 그는 거절하지 않았다. 그가 처음 한 일은 그 소녀에게 레드 에로우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가 좋아했지만 그가 소녀에게 키스했을 때 그는 못생긴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꼈다. 그를 돕기 위해 천사는 그에게 메트로에 대해 알려줬다. 그는 소코에게 변할 동기를 주었다. 후에 소코는 성형수술을 받고 훈련을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소녀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게 만들었다. 빨간 화살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대화를 시작하는 법을 몰랐다. 소녀들과 한 번은 소코는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무카도와 무라이가 메트로와 싸우는 전투를 그는 메트로가 궁지에 몰리는 것이 용납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메트로를 돕기로 결심했다. 천사가 그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코는 그것을 무시했다. 그리고 메트로가 만들 혼돈의 세상을 보고 싶어 했다. 새로운 신이 된 후에 소코는 메트로를 찾기 위해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사립병원 의사들부터 시작해서 그는 얼마 전 어떤 정보 하나를 얻었다. 부유한 젊은 주인이 와서 의사들에게 요청했다는 것이다. 여동생의 몸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항상 아름답고 활력이 넘치도록. 소코는 메트로의 DNA 정보를 계속 찾았다. 전투 후 남겨진 파편들을 통해. 그리고 곧 카나데가 다니는 학교를 찾아냈다. 소코는 한 소녀를 조종하여 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다. 그리고 학교 체육관에서 만남을 주선했다. 정보를 들은 후 카나데는 친구 앞에서 소녀를 죽였다. 그리고 자신으로 변장한 사람을 조종했다. 소코를 만나러 가게 하고 자신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영상으로 카나데에게 전화해서 자신의 부하가 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잠시 생각한 후 카나데는 조건부로 동의했다. 무카도를 함정으로 유인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것을 해냈다. 그는 빨간 화살 13개를 사용했고 하나는 전투를 위해 남겨두었다. 무카도 삼촌이 큰 슬픔에 잠겨 생각할 수 없게 된 동안 바렛은 그를 정신 차리게 했다. 바로 이때 카나데가 그에게 전화했다. 그의 아내와 딸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즉시 삼촌과 무라이는 떠났고 사키는 뒤에 남았다. 레벨이 아직 승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뒤처지는 것은 사키를 매우 무능하게 느끼게 했다. 레벨이 집중치료실로 돌아간 것을 보아하니 가능한 한 빨리 승천하기 위해. 한편 무카도 삼촌은 버려진 놀이공원에 도착한 후 머레이와 함께 소코를 보았다.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가둬놓은 일방통행 유리집 안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는 즉시 가족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 그렇게 하여 소코의 계획은 완성되었다. 붉은 화살을 쏘려고 할 때 무카이토의 아내에게 머레이는 그를 위협하기 위해 하얀 화살을 꺼냈다. 앞으로 돌진하여 소코를 강제로 날아가게 했다. 머레이는 그 다음 붉은 화살로 바꾸고 방어했다. 무카도 삼촌은 유리집에서 나갈 방법을 찾으려 했다. 총은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야만 했다. 한편 카나데는 자신의 명령에 따라 소코를 움직이게 했다. 오후가 되자 메트로와 소코가 나타났다. 머레이에게 협공 위치를 만들었다. 포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머레이는 유리집 안으로 후퇴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무카이토 삼촌의 가족과 함께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 소코는 왜 무카도가 그렇게 무모하게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카나데는 그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족을 너무나 사랑해서 모든 것을 걸려고 할 것이라고. 이 말을 듣고 소코의 감정은 혼란에 빠졌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가 가장 갈망하는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낭비라고 느끼며 메트로는 소코에게 지키게 하고 자신은 준비하러 돌아갔다. 유리집 안의 다른 무언가를. 무카도와 머레이는 계획을 논의하면서 계속 움직였다. 밖에 있는 카나데가 엿들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머레이는 자신의 계획을 큰 소리로 말하는 척했다. 그러고 나서 둘은 밖으로 돌진했다. 하지만 카나데는 아무런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했지만 그는 누가 날아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추측했다. 머레이가 자신을 속이기 위해 단순히 움직임을 멈추고 있다고. 소코는 밤이 될 때까지 계속 망을 보았다. 하지만 아무런 활동도 없었다. 그는 이틀 더 지켰다. 나스와 바렛은 이미 떠났지만 그는 여전히 둘이 안에 있다고 믿었다. Kanade tired, told Soko to continue keeping watch, so he could rest. Meanwhile, while the last about to begin the assassination process, the current god acknowledged his efforts, and immediately promoted Rebel to special rank. At once, Saki appeared at the amusement park. Barrett explained the current situation. Mikado and Murai were at their limit and could no longer fly. Soko's angel came to congratulate Rebel on his promotion and pointed to Saki, saying she was the key to helping them now. While Soko was keeping watch, Saki shot a red arrow into him, making him immediately infatuated with her. Although he still held loyalty to Metro,
His heart blinded his reason. She then lured him away from his guard post, not wanting to disappoint his idol. He asked Metro for permission to go to the bathroom, then quickly slipped away. He flew straight to Saki, and, with sparkling eyes, she begged Soko to help her rescue Mukado, and Murai unable to resist her charm. Soko immediately began frantically smashing the glass. From the outside, Rebel contacted him inside, telling the two to get ready. Kanade called out for Soko to stop and invited him to serve under him. But this time, Soko refused. He had been moved not only by Saki, but also by Mukado, who showed him what true family love was. He understood this through Saki, and now he would do anything for her. The words of those who scorned life no longer meant anything to him. Just as Soko cracked the glass, Metro arrived together with 3 other candidates. Soko stood in front of Saki to shield her, while Mukado and Murai escaped through the crack Soko made. This battle would now be Sa versus Ha. However, Rebel stepped forward to negotiate, knowing Metro would not fight unless he gained the advantage. And also because Mukado was reaching his limit, surprisingly Metro agreed. Afterwards, 사키는 무카도 삼촌의 아내를 교회로 데려다주고 다시 놀이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왔고 떠나기 전에 머레이에게 레벨의 말을 전했습니다. 팀이 완전히 모이자 사키는 소코에게 메트로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무카도 삼촌과 머레이는 서로에게 붉은 화살을 쏘았습니다. 종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코는 총을 든 대머리 남자를 상대하기 위해 돌진했습니다. 배트맨은 자신의 무기를 자랑하며 총을 쏘았지만 소코는 그에게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보였기 때문에 쉽게 피했습니다. 그럼에도 소코는 상처를 입힐 수 없었습니다. 대머리 남자가 너무 빨랐기 때문입니다. 대머리 남자는 높이 날아올라 로켓을 사용했고 소코를 벽으로 바로 날려버렸습니다.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무라이와 사키가 뒤에서 나타나 대머리 남자의 날개를 기습하여 잠갔습니다. 그를 땅으로 끌어내렸고 그곳에는 소코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의 일격으로 대머리 남자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전투는 4대3이 되었습니다. 분노한 메트로는 미친 의사를 싸움에 내보냈습니다. 이 여자는 독극물로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가 나타나는 순간 그녀는 머레이 일행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쥐 한 마리를 꺼내어 한번 흡입하게 하자 몇 초 안에 터져버렸습니다. 의사는 이만큼의 양이 풀리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작동시키는 방법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버튼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녀의 심장 안에 있는 버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자원해서 자신의 실험 대상이 되어 모든 바이러스를 받아들인다면 다른 누구도 죽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메트로는 망설임 없이 머레이를 똑바로 가리키며 그에게 인질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머레이는 내려가 의사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니카도와 소코에게 무기를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음으로 머레이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사키는 그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아 계속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소코는 이 생사의 순간에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모두가 머레이를 구할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었지만 미친 여자가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머레이가 주사 맞으려 할 때 그는 갑자기 날개를 펼쳤다. 그것을 본 그녀는 즉시 바이러스를 방출했다. 하지만 무라이는 흰색 화살로 그것을 꿰뚫었다. 그것을 파괴하자 바렛은 설명했다. 대부분의 세포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서 나온 것이라 화살이 그것을 죽일 수 있었다고. 그리고 화살이 약병을 꿰뚫었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탈출할 수 없었다. 무카도는 무라이에게 그녀를 죽이라고 재촉했다. 그는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아직 다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지, 게다가 붉은 화살은 사용할 수 없었다. 메트로가 이미 그녀에게 하나를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무라이는 다시 망설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내면의 갈등에 사로잡힌 무카도는 지쳐서 바닥에 쓰러졌다. 하지만 여전히 메트로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무라이처럼 나약한 자가 영원히 망설이게 두고 싶지 않아 메트로는 그에게 흰색 화살을 쏘았다. 의사도 그의 명령을 따랐다. 그리고 주사기를 무라이에게 던졌다. 이 순간 애니메이션은 주인공을 바꿔야 할 것 같았다. 무라이가 너무 쓸모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사키는 안 된다고 소리치며 그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갔다. 무라이는 겨우 메트로의 흰색 화살을 쳐냈다. 하지만 주사기는 여전히 그에게 날아오고 있었다. 소코가 나타나 주사기 2개를 베어냈다. 하지만 마지막 하나는 놓쳤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사키를 막았다. 죽기 전에 그는 여전히 카타나를 던져 몸이 녹아내리는 와중에도 의사를 죽였다. 소코는 사키에게 다쳤는지 물었다.
결국 그는 태어났다는 것과 그녀를 만난 것이 행복하다고 느꼈다. 잠시 후 소코와 의사의 천사들이 그들의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 나타났다. 사키는 소코의 팔찌를 받았다. 이 소국에 역겨워한 메트로는 무라이를 비난했다. 소코의 죽음은 그의 나약함 때문이라고 말하며 무라이가 그렇게 바보 같지 않았더라면, 더 결단력 있게 행동했더라면 소코는 죽지 않았을 거라고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입을 열었다. 무라이는 소코가 죽어서 슬프지만 누가 죽든 여전히 슬플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계속 살아야 했다. 살인은 잘못된 것이라고 메트로는 이것이 너무 감상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즉시 무카이토에게 하얀 화살을 쏘았습니다. 무라이는 그를 잡으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때쯤 무카이토는 겨우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무라이는 그를 사키에게 맡겨 돌보게 했습니다. 메트로는 그의 마지막 동료를 불러 싸우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줄곧 나뭇잎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이제 카나데와 무라이의 1대1 대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주고받았는데 한 명은 이상을 위해 싸웠고 다른 한 명은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 싸웠습니다. 메트로는 결투를 위한 규칙을 요구했습니다.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무라이가 규칙을 정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잠시 생각한 뒤 무라이는 둘 다 나는 것을 멈추고 서로 번갈아 화살을 쏘자고 제안했습니다. 메트로는 한 명이 쏘면 다른 한 명은 번갈아 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빗나갈 때마다 한 발짝씩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의하며 둘은 서로 마주보기 위해 착지했습니다. 메트로는 누가 먼저 갈지 결정하기 위해 동전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무라이는 붉은 화살로 막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더 가까이 전진했고 마리는 화살을 쐈습니다. 메트로는 그것을 튕겨냈고 둘은 다시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갔습니다. 메트로가 자신이 이기고 마리는 질 것이라고 오만하게 선언하자 우리는 카나데의 과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에게는 매우 아름다운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카나데는 그녀를 완벽함의 구현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했지만 그때 어느 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여동생이 반에 있는 한 소년을 좋아한다고 말했을 때 이것은 카나데를 크게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여동생이 세상적인 것에 물들까봐. 그리고 그때 카나데는 자신의 뒤틀린 여동생에 대한 과보적인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그녀는 처음으로 오빠를 무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카나데가 그녀를 붙잡았고 둘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몸싸움 중에 여동생은 비틀거렸고 병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즉사했습니다. 카나데는 여동생의 죽음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녀를 이 상태로 유지한다면 그녀는 영원히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카나데는 가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And secretly sealed her corpse to preserve her beauty. However, he gradually realized that beauty alone was not enough. He wanted his sister to live again. In his despair, Kanade considered committing suicide, so he could be with her. And then his angel appeared. She told him there was a way to bring his sister back to life, that was, to become God and turn the one he loved into an angel. After recalling this, Metro shot an arrow toward Murai. And he once again successfully blocked it. At this time, the battle between the two had already been broadcast live for the people to watch. The distance between them was now 20 meters. The fight would come down only to reflexes. Metro continued to ramble about how he deserved to be the new god, that he was the chosen one, that using this power was one of the options. Then it was Mirai's turn. Because the range was close, the force of the shot was strong enough to push Metro back slightly before he swatted the arrow away. The distance between them closed again. This time, it was down purely to reflexes to see who was faster. Maria was rather flustered because he did not know if he could block in time. At this moment, Saki spoke up. She proposed that she would concede and let Metro become god if he stopped the battle here. But Murray was the first to oppose. He said that Metro had killed too many innocent people. He would not become god without paying the price. However, Metro insisted that those he killed deserved it because they were the dregs of society. He believed he was right, that he was supreme and stood above all others, that when he became god, he would put his ideology into reality. He would change this world, eliminate disparity, erase poverty and inequality, and create a society where everyone lived in luxury. This was no longer a battle for God, but politics. As every word Metro spoke was being received by the people, Metro further declared that he would eliminate those parasites, living off tax money.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가 사라질 것이라고 가난한 자들이 박멸되면 말이죠. 이제 그가 설파했던 이른바 평등은 계급차별로 변해 있었습니다. 메트로는 주장했습니다. 인류는 양동이 속개와 다를 바 없다고요.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가 끌어내린다고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육체적 감성적 만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은 더 아름다운 사람을 낳고 취한 돼지들은 더 취한 것을 낳는다고요. 그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그 돼지들과 같은 공기를 마셔야 하는 세상을 혐오했습니다. 그러자 카나데는 친구가 자신에게 말해줬다며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못생긴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기를 바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트로가 말하는 평등은 부자들이 못생겼다면 그들 또한 죽일 것이라고요. 목표는 오직 아름다운 사람들만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부유한 곳이죠. 아름답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노예로 만들 것이라고요. 그의 횡설수설을 듣고 나서 머레이는 이미 그에게 5m 이내로 접근했습니다. 이 거리에서는 막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도망치는 것만이 남았는 데에는 패배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머레이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자신 앞에 있는 메트로가 진짜인지 말이죠. 왜냐하면 그가 알기로는 메트로는 우위 없이 절대 싸우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공정한 대결에서는요. 머레이가 너무 순진한 것을 보고 메트로는 자신의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머레이가 더 이상 주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밖에서는 FBI도 방송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그때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뒤덮자 마리는 메트로에게 직진으로 돌격했습니다. 화살을 쏘는 대신에요. 기습 공격은 효과적이었습니다. 메트로의 흰색 화살이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머레이는 자신의 붉은 화살을 메트로에게 박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사람이 박아놓은 화살이 있었고 게다가 메트로는 자신의 흰색 화살로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머레이는 날개를 펼쳐 메트로를 뒤로 밀쳤습니다. 그는 화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의 팔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날개로 메트로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를 당황하게 만들면서요. 그것을 떼어내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럿에 따르면 날개는 만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He panicked because if struck by the red arrow, he would be killed by Mukado, whether Murai wanted it or not. Since earlier, his uncle had already shot the red arrow into Murai. He pulled out a knife and stabbed him, but the suit that his uncle designed still protected him well, though it hurt a little in despair. He called his angel to help him switch hands, Polka, to use the arrow. But before he could do so, Saki arrived and locked his other arm. The three of them then wrestled and finally succeeded in restraining Metro. The rest was up to Uncle Mukado. He slowly carried his gun toward Metro Kanade. At this moment, also already knew what it felt like for a victim about to die. He begged the Murai to help him, then brought up Mori's principle of not killing people to strike his compassion. But even if he was moved, his uncle's arrow was still stuck on him, and he could do nothing with his last strength. His uncle begged Barrett to help him pull the trigger, and with each bullet fired, images of his wife and child appeared before him. He truly missed them, and his wish perhaps had been fulfilled. When he protected his family before dying, and each anti-tank bullet flew straight into Kana's fragile human body, his heart, Wekuida liver, and entrails shattered into pieces. After the burst ended, Kana's body was broken apart. Uncle Mukado also breathed his last. Karenzaru and Murray and Saki took him away, while Kana's bracelet and necklace flew to the one who had shot the red arrow into him. His angel also pulled his soul away. She did not understand why Soko's angel stopped her from helping Kanade. He said that surely Soko would not want Saki to be hurt. After speaking, both left. Mori brought Mukado to the hospital. However, they could only help him live long enough to say goodbye to his family. Of course, in this condition, he could not say anything anymore. 그의 아내는 겨우 그에게 담배불을 붙여줄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심정지를 알리기 전에 바렛은 그의 영혼을 데려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후보자로 선택한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의 가족을 축복했습니다. 바렛은 사키에게 날개와 화살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둘 다 그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 모든 것은 오직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장 모니터의 긴 비품, 밖의 놀이공원에서는 FBI가 도착했고 그들은 카나다의 유해를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위해서요. 머레이는 여전히 그것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느꼈지만 이것이 세상을 구하는 일로 여겨졌지만 그는 그러나 살인에 일조했습니다. 사키는 무카데 삼촌이 한 일은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평화롭게 새로운 신을 선택하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다시 진정되자 둘은 카나다의 반지를 가져갔던 그 한 사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이전에 도망쳤던 아이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와 소코의 천사가 카나다의 몰락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코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아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는 그 소년의 천사에게 인사를 하고 날아갔습니다. 소년이 어떻게 카나데에게 화살을 쏠 수 있었는지 알기 위해 우리는 돌아갔습니다. 그와 그의 친구가 여자들을 훑어보고 있었던 때로 카나데가 그의 부하들이 활 연습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소년은 멀리서 숨어 있다가 그리고 그의 심장을 똑바로 쏘았습니다. 그가 방심하고 있을 때 그는 그 소년에게 조종당했습니다. 기지로 데려와지도록 죽은 후에 모든 자산을 넘기겠다고 동의하며, 그리고 머레이에 맞서 끝까지 싸우기로, 그가 불리하더라도 현재로 돌아와서 머레이는 후보자 수를 다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사키는 이제 3세트의 날개와 화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4그룹이 남았습니다. 그 4쌍의 날개와 화살은 메트로의 하얀색을 포함하여 이제 그 4 중 한 명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제 그는 그들이 메트로만큼 잔인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사키가 음식을 가져왔을 때 그녀는 머레이가 무카데의 삼촌의 갑옷 옆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날 머레이는 나가서 사키에게 레벨과 나스가 어디로 갔는지, 그녀는 둘 다 일찍 나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둘 다 몰랐고, 그러고 나서 같이 앉아 식사를 했다. 한편 나스와 레벨은 천사들의 회의로 향하고 있었다. 현재는 단 6명의 후보만이 남아있었다. 한 천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이 싸움이 아무데도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후보는 자신을 예쁘게 꾸밀 줄만 알았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가상의 삶을 살았다. 그녀는 심지어 다른 누군가가 새로운 신이 되더라도 자신의 붉은 화살을 빼앗지 않기를 바랐다. 끝까지 아직 800일이 남아있었다. 그래서 후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 모두는 천사 페니마가 게임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전에 그 소년은 도시 전역을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후보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도록 말이다. 레벨은 마리아와 사키에게 알리기 위해 서둘러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 둘이 생방송을 시청했을 때 그 소년이 이미 자신의 얼굴을 공개했음을 보았다. 그는 자신을 유이도라고 소개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무라이는 그 아이가 메트로 옆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매우 높은 확률로 카나데의 모든 날개와 화살을 물려받았다고 추론했다. 이로 인해 유이도는 극도로 위험한 후보가 되었다. 그 소년은 카나데를 죽일 전체 계획을 공개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새로운 신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신게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일본 전역의 13명 후보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의 천사는 최하위 계급의 페니마였다. 유이도는 자신이 선택된 이유를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그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 아주 평범했고 친구도 많았다. 사랑스러운 부모님과 화목한 가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의 수면제를 보고 탁자 위에 놓여있는 것을 치우려 했을 때 페니마가 나타났다. 그 소년이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즉시 그를 후보로 선택했다. 처음에는 유이토는 날개와 화살을 작은 용도로만 사용했다. 예를 들어 축구를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은 메트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리고 후보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그때부터 그 소년은 메트로를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설명했다. 흰색과 붉은 화살의 기능에 대해, 그리고 소코의 천사가 카나데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기자들은 메트로의 진짜 정체에 대해 묻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얼굴을 드러낸 목적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아있는 5명의 후보자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요. 이것 때문에 그들 모두는 수배범과 다를 바 없게 되었습니다. 유이토는 심지어 메트로의 전투를 목격한 후 무라이가 새로운 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우선시했고 무라이의 신원을 먼저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것이 미친 짓처럼 보였지만 유이토 외에도 미에 집착하는 후보자 또한 무라이 편에 서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가 그녀의 붉은 화살을 빼앗지 않는 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라이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모든 것을 말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여전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바로 그가 흰 화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유이토가 여전히 무라이의 위대함을 칭찬하고 있을 때 메트로와 싸운 것에 대해 말이죠. FBI 팀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날개로 유이토는 극도로 빠르게 움직여 순식간에 탈출했습니다. 지루함을 느끼며 그는 그들에게 서둘러 후보자들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떠났습니다. 이제 후보자들이 알려졌으니 정부는 사람들을 보내 수색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사람들을요. 예를 들어 눈에 띄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아름다운 사람들의 추적을 받는 경우처럼요. 정부의 감시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후보자들을 사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핵무기를 대체할 수단으로요. 사키와 무라이는 두 사람 모두 겨우 몇 일 동안만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이제 다시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붉은 화살의 영향 아래 있던 사키는 무라이와 함께 도망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자고요. 혼돈으로부터 고립된 곳에서요. 하지만 무라이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무카이토 삼촌의 유지를 이어받을 것이라고요. 그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일어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아직 자신들의 정체를 깨닫지 못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평범하게 계속 살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가 믿는 바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무라이와 사키는 학교로 돌아왔다. 무라이가 혼자 있는 동안 FBI 수사관이 그에게 다가왔다. 몇 마디 대화 후 그는 무라이가 후보자임을 알았다. 무라이는 즉시 경계했다. 하지만 수사관은 나쁜 의도가 없었다. 정부는 후보자들의 체포를 명령했지만 그는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그의 동료도 사키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비명소리가 들렸다. 사키는 놀라 여성 동료에게 붉은 화살을 쏘았다. 수사관은 그녀에게 재빨리 물었다. 아직 나를 사랑하냐고 하지만 동료는 단지 말했다. 자신은 이미 사키를 사랑한다고. 그리하여 그들 두 명 모두의 후보자 신분을 확인시켜 주었다. 왜냐하면 그 여성 동료는 사실 그의 약혼녀였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서 자신을 호시라고 소개했다. 그들 두 사람을 돕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하며, 왜냐하면 현재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후보자들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동료가 인질로 잡혀 있었으므로 그들은 호시를 믿기로 결정했다. 그들 두 사람은 그와 함께 떠났다. 그는 그들의 동료 유미가 처음으로 신분을 알아낸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무라이와 사키의 현재 조직 내에서는 그와 그녀를 제외하고는 아직 아무도 그들 둘에 대해 몰랐다. 그가 그들을 찾아온 이유는 그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무라이와 사키가 다른 후보자들을 찾도록, 특히 무라이를, 왜냐하면 정부는 그가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제 흰색 화살을 그는 암살자나 다름없었다. 살아있는 무기였다. 암살은 그에게 극도로 쉬울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균형을 바꿀 사람이 될 것이었다. 전 세계 정치 권력에 세상이 불균형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호시는 무라이를 통제해야 했다. 다른 나라들뿐만 아니라 호시는 또한 진실을 말해야 했다. 만약 무라이가 정부의 손에 넘어가면 그들은 그를 세뇌하고 생체 병기로 만들 것이라고, 그가 사람들을 죽이도록 강요받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무라이는 깊이 고뇌했다. 그리고 절대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후 호시는 그 둘을 안전한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감시받지 않는 곳으로요. 안심하고 쉴 수 있도록 말이죠. 호시는 상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직 아무도 찾지 못했다는 보고였죠.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떠나기 전 호시는 그들에게 특수한 전화를 주었습니다. 필요할 때 연락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요. 그들이 떠난 후 넷은 함께 앉아 그들을 믿을 수 있을지 의논했습니다. 무라이는 여전히 의심했지만 사키와 두 천사들이 믿기로 했기에 그도 그날 밤 늦게 동의했습니다. 호시와 유미가 회의에서 돌아왔을 때 무라이와 사키는 그들에게 신후보 게임에 대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들은 후 호시는 기뻐했습니다. 무라이가 흰색 화살을 사용한 적이 없어서 그를 무기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또한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한 후보자가 이미 붙잡혔다고요. 정부에 의해 유미는 그 후 사키가 그녀와 날개 한 쌍을 공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후보자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녀가 천사들을 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어차피 날개는 33일 후에 사라질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었고 사키는 유미와 공유했습니다. 날개를 받자마자 그녀는 날 수 있었고 나즈와 레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FBI가 수집한 12명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살인자도 포함되었는데 메트로가 그와 날개와 화살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붙잡힌 사람은 소녀였습니다. 미를 사랑하는 유리였죠. 두 사람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호시는 내일 그들 중 한 명인 설교자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라이가 그를 막아서고 그의 차를 가로막았을 때 그 남자는 아무 반응이 없었고 천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외되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미즈키였습니다. 완전히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아름다운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별말 없이 미즈키가 여자친구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나타났는데 악당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미즈키가 마리를 보자마자 그에게 손을 뻗는 것을요. 그는 자신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카나데가 그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본 것처럼 무라이는 그에게 붉은 화살을 쏘았습니다. 사키는 그에게 날개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날개가 없었습니다. 그 둘은 미즈키가 겨우 2등급 후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후보는 특별 등급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호시가 제공한 정보를 사용하여 그들은 마지막 후보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히키코모리 소년이었지만 그 역시 2등급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미즈키는 마침내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사실 후보자가 아니라고요. 아까 너무 당황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라고요. 그 소년은 낙하였는데 비록 붉은 화살 하나만 있었지만 여전히 그것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신념은 붉은 화살을 사용하여 삶을 끝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죽음을 선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통 속에 침대에 누워있던 그의 할아버지, 생명 유지 장치로 고통받던 할아버지에게 낙하는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도록 도왔습니다.
아버지의 경우 아내가 바람피어 이혼한 후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그를 배신했을 때 낙하는 붉은 화살로 그에게 빠른 죽음을 주었습니다. 어머니와 그녀의 연인에게는 낙하는 그들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무라이는 그가 한 일이 법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낙하는 그를 믿고 멈추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멈추기 전에 낙하는 남동생을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나중에 고통받지 않도록요. 무라이는 그를 막으러 나섰습니다. 죽음은 고통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요. 만약 낙하가 그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삶도 끝낸다면요. 하지만 낙하는 주장했습니다. 그것을 특별한 특권으로 줄 것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 미즈키는 즉시 무라이를 지지하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낙하가 죽더라도 그를 슬퍼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친척을 죽였더라도 여전히 그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 자신의 친구 케네스처럼요. 그는 유학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영국으로요. 그는 모두에게 차가웠지만 여자아이들에게는 사랑받았어. 그는 미즈키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싫어했어.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은 함께 여자아이들을 훑어보고 있었어. 그는 미즈키의 사소한 소원 중 하나를 들어줬어. 하지만 카나데가 죽었을 때 모두가 아주 기뻐했지. 미즈키만이 친구를 위해 울었어. 카나데 덕분에 미즈키는 심지어 대화를 시작할 기회도 얻었고 예쁜 여자아이들과 지금은 사귀고 있어. 그리고 나카에게 아무도 없다고 해도 아이가 죽으면 슬퍼할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거야. 결국 나코는 설득되어 받아들였어. 더 이상 무모하게 사람들을 죽이지 않기로 말이야. 하지만 레벨이 그에게 함께 가달라고 했을 때 새로운 신을 뽑는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그는 거절했어. 머레이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지. 아직 한 명의 후보자가 숨어 있었어. 그들은 새로운 신을 선출하기 위해 모두 함께 모여야 했어. 만약 계속 꾸물거리면 정부가 후보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세뇌하고 살아있는 무기로 만들 거라고 미즈키 또한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결국 나카는 함께 가기로 동의했지. 하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끝낼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 머레이는 선거까지 그를 살려두기만 하면 됐어. 그러면 그에게 투표할 거라고. 그 후에 무라이는 모두를 유미와 호시를 만나게 데리고 돌아왔어. 어린 꼬마 나카는 미인을 처음 보자마자 구석에 몸을 웅크렸어. 그들은 그 후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모았어. 유이타라는 아이는 연설 이후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 유리라는 여자아이는 특별 보호를 받고 있었지. 나카는 이미 여기 있었으니 이제 특별 등급 후보자 한 명만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그들은 마지막 한 명을 찾아야 했어. 그리고 나서 선거를 치러야 했지. 유이타의 계획에 따르면 다음 날 무라이와 사키는 유이도를 유인하기 위해 대중 앞에 나타났어.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녀는 무라이를 동경했기 때문에 나타났어. 무라이가 무슨 말을 하든 소녀는 따랐지. 그 셋은 대화하기 위해 우주로 날아갔어. 머레이는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드러냈어. 무라이는 협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은 후보를 찾고 함께 선거를 치르는 것에 대해요. 유이도도 그의 말을 듣기로 동의했습니다. 무라이는 그에게 편리한 연락을 위해 전화를 주었습니다. 유이도의 문제가 해결되자 다음은 유리였습니다. 5 천사들은 그녀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선거 계획에 대해 말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동의한다면 그들은 그녀의 탈출을 도울 것이었습니다. 밖에는 무라이의 그룹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감시 카메라를 통해 유리가 쓰러지자 호시는 그것을 보고 즉시 사람들을 들여보내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리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그들에게 붉은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을 밖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리는 구금지역 밖으로 인솔되었습니다. 호시는 연기하며 사람들에게 그녀를 에워싸게 했습니다. 경비병들은 유리를 방으로 인솔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카메라와 불빛을 쏘아 부셨습니다. 잠시 후 유리는 창문을 뚫고 숲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호시는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그녀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녀를 잡았을 때 그것은 위장한 경비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유리는 경비병으로 위장하고 무라이의 그룹과 재결합했습니다. 약속대로 소년 유이, 토는 유리에게 협력의 증표로 날개 한 쌍을 선물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멀리 날아간 후 유이토가 자발적으로 그룹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얀 화살을 들고 있었기에 다음날 일본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점차 파벌로 나뉘면서 무라이나 다른 후보들을 신으로 뽑기 위해 반면 무라이의 그룹에서는 대부분 그가 신이 되어야 한다고 동의했고 남은 후보의 표는 단 한 표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레벨은 이전에 말했습니다. 신으로 선택된 자는 먼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져야 한다고. 그리고 무라이는 처음부터 신이 될 뜻이 없었습니다. 무라이가 신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하도록 나카의 천사는 신이 되면 이 선택 게임을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은 후보자들이 화살을 간직하게 할 수 있었고
날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신은 원한다면 모든 인류를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 게임을 만든 이유였죠. 이끌 사람을 고르기 위함이었죠. 인류를 올바른 방향으로요. 신이 선택되면 그 사람은 떠나게 될 거였죠. 천사와 함께 천국에서 살기 위해 그 순간 어느 후보도 더 이상 신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낙하가 자신을 자청했죠. 이것이 그의 천사의 뜻과 일치하는 것 같았어요. 그 소녀는 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의 남동생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요. 상반된 이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유리와 낙하는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붉은 화살을 부여하는 것에 동의했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요. 하지만 무라이는 이것이 너무 불균형하다고 반대했어요. 인간은 스스로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요. 화살에 의존하는 대신에요. 이 논쟁이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할 것을 보고 유이도가 투표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의 말을 따르기로요. 그 후에 그들은 시작했어요. 유리와 사키는 낙하를 신으로 선택했고 유이도가 무라이를 선택했어도 신은 여전히 낙하가 될 터였죠. 하지만 낙하의 천사는 경고했어요. 다른 후보의 수호천사는 파괴의 천사였고 그래서 그 사람은 예측 불가능한 후보를 선택할 거라고요. 그리고 파괴였기 때문에 혼돈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는 대학교 교수였고 신의 존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죠. 무라이 일행은 토론을 마친 후 마지막 후보를 어떻게 끌어낼지에 대해 그와 다른 후보들은 호시에게 작별을 구했어요. 그리고 5명 모두 대중 앞에 자신을 드러냈죠. 그들은 파괴의 천사 메누와 마주쳤어요. 하지만 그녀의 후보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죠. 교수는 자신의 실험실에 있었고 한편 카메라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부 또한 무라이 일행을 포위할 계획이었어요. 만약 그들을 붙잡을 수 없다면 모두 죽일 작정이었죠. 어떤 나라도 후보를 소유할 수 없도록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메누가 말했어요. 자신의 후보는 나타날 거라고 합리적인 답변을 받으면요. 그것이 그들이 신이 된다면 할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대답하기 전에 정부는 전투헬기를 배치했다. 하지만 군인들은 발포 중지 명령을 받았다. 알고 보니 총리에게서 온 명령이었다. 가쿠 교수가 총리에게 전화했었다. 그는 무라이 일행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들이 스스로를 드러냈다는 사실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다. 만약 총리가 그들을 죽인다면 가쿠가 자신의 답을 받기 전에 그는 총리를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무라이 일행은 사전에 계획된 대로 모두 흩어져 각기 다른 장소에 머물렀다. 그때 드론이 나타나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게 했다. 첫 번째는 낙하였다. 만약 그가 신이 된다면 그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모두가 삶을 마칠 수 있는 세상을 가장 고통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원하는 대로. 그에게 동의할 사람들은 그를 잃은 사람들과 노인들이었다. 다음은 유리였다. 그녀는 장소를 만들 것이다. 사람들이 일할 필요가 없는 곳이었다. 그들은 모두 행복한 기계가 될 것이고 인공지능이 그들을 위해 일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를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다음은 우이도였다. 그는 장소를 만들 것이다. 사람들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었다. 세 가지 답변 모두 교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것들은 현재의 사회 문제만 다루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더 획기적인 답변을 원했다. 사키는 여전히 답이 없었다. 마지막은 무라이였다. 그는 자신이 신이 된다면 말한 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모두 다시 모였다. 그때 교수가 무라이 일행 앞에 나타났다. 그는 욘다였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그의 가설은 메트로가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존재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상상하던 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공적인 신이었다. 욘다는 이어서 무라이가 신으로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지 물었다. 무라이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서야 한다고 믿었다. 만약 그가 신이 되어 인류의 삶을 바꾼다면 하늘이 예정해둔 삶을 말이다. 그것은 독재와 다를 바 없을 것이었다. 그때 교수는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다. 인류가 먼저 태어나는가 아니면 신이 먼저 태어났는가? 유리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반면에 욘다는 지구의 형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구가 형성된 수십억 년 전, 인간은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시인들은 사냥과 채집을 했고 더 많은 식량을 위해 하늘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기도의 대상으로 신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인류는 수술과 유전자 조작을 수행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신성 모독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우주공간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욘다는 말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신의 실제 존재를 진정으로 믿기 어려웠다고요? 욘다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후보로 선택되어 천사를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가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이 진정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욘다는 탐색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살아남은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숭배 덕분에 말이죠. 그것은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더 이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게 되자 그것의 에너지는 점차 감소했고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 천사들을 속였고 이 신의 선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욘다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인간이 신을 숭배하는 시대를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식과 과학, 의학이 인간이 재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기도할 필요 없이 신들은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 파괴의 천사 메뉴는 그렇게 할 것이고 그녀는 천국을 파괴할 것입니다. 이 순간 사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신이 여전히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며 나타날 필요는 없고요. 마치 산타클로스와 같았죠. 인간은 매달릴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들은 존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한편 낙하는 교수님 편을 들기로 했습니다. 그의 결정을 확신하기 위해 말이죠. 무리는 교수에게 세상에는 여전히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희망과 구원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백할 수 없을 것이고 어떤 지지 없이 용서를 빌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희망과 방향을 잃게 될 것이었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르렀다. 시대에 발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무라이는 신이 되기로 결정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욘도는 무라이가 야망을 가진 것에 꽤 만족해했다. 그 순간 신이 되려는 우이도는 여러 저격수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무라이에게 보고하기도 전에 그들은 총을 쏴 소년을 죽였다. 그 후 다른 많은 암살자들이 총을 쐈다. 무라이 일행을 공격하며 그는 즉시 모두에게 흩어지라고 명령했다. 무라이는 우이토의 시신을 수습하려 했지만 욘다가 더 빨랐고 소년을 데려갔다. 이동 중에 그는 흰색 화살로 우이토를 죽였다. 그의 날개와 화살을 빼앗기 위해 집으로 돌아올 때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욘다는 무라이에게 전화해 우이토가 죽었다고 알렸다. 그들은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하며 세상이 이 일에 대해 그에게 답을 줄 때까지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었다. 교수는 나카에게 말했다. 그가 그를 죽여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흰색 화살로.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그는 나카에게 흰색 화살을 건네줄 것이고 나카는 그를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년에게 빨간 화살을 쐈다. 무라이 일행이 논의하는 동안 무라이가 신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유리는 그가 빨간 화살을 가지게 해준다면 여전히 동의했다. 오직 사키만이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그가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일단 제쳐두고 그들은 또한 확인해야 했다. 누가 암살자들을 보내 그들을 죽이려 했는지. 그들은 호시나 유미를 의심했다. 하지만 유미는 여전히 빨간 화살의 영향 아래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호시만 남았다. 사키는 유미에게 전화해서 그녀를 위해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바로 유미는 호시에게 빨간 화살을 쐈다. 다음 며칠 동안 사람들은 폭동을 시작했다. 무라이 일행은 호시에 의해 대피소로 옮겨졌다. 피신하기 위해 결국 그들의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이었고 정부는 여전히 그들을 잡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세상도 알게 되었다. 후보자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 머레이는 욘다를 다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교수가 그들에게 연락했을 때 그는 한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에게서 구원을 찾는 자들도 죽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유리는 반대했다. 그는 과학자라고 생각했다. 그의 일은 단지 가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뿐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그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없었다. 하지만 호시가 나섰다. 그가 머레이가 욘다와 이야기하는 것을 돕겠다고. 왜냐하면 그와 교수는 한때 동창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교수는 꽤 조용한 사람이었다. 욘다를 처음 만난 것은 편의점에서였다. 그는 모든 세부사항에서 매우 빠르고 정확했다. 게다가 교수는 매우 친절한 사람이기도 했다. 호시를 도와줬을 때 그가 계단에서 거의 넘어질 뻔했을 때였다. 그리고 체육 시간에 욘다와 경주를 할 때 그는 그가 뛰면서 무언가를 읽는 것을 보았다. 심지어 그에게 일부러 져주기까지 했다. 호시가 묻자 욘다는 대답했다. 그것은 무리수였다고. 모두가 하는 대로 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그래서 욘다는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숫자로 마음을 채웠다. 흥미롭다고 생각하며 호시는 욘다와 친구가 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는 일주일 뒤면 방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절했다. 그는 독학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친구를 사귀고 싶지 않았다. 욘다를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시간은 혼자서 연구하고 창조할 수 있을 때였다. 하지만 그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었다. 나중에 교수는 2개의 노벨상 즉 문학상과 물리학상을 모두 받은 최연소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국보로 여겨졌다. 하지만 욘다는 눈에 띄고 싶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하여 그에게 말을 걸 핑계로 삼을 수도 있었다. 욘다의 입장에서 그는 자신이 신후보가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때 그는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었다.
인간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살고자 하는 그의 욕망이 더 강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것이 그가 새로운 신의 후보가 된 이유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낼 수 있었다. 그가 말했다. 현재 후보자들이 멈추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새로운 신이 되는 것을 막는 첫 번째는 흰 화살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나카에게 흰 화살을 겨눴다. 하지만 그는 나카의 천사를 강요하기 위해서만 이렇게 했다. 바가로가 정보를 밝히도록 누가 특별한 천사였는지에 대한 결국 오가로는 말하기로 동의했다. 욘다가 나카에게 흰 화살 한 개를 준다는 조건으로 동의한 후 오가로는 그것이 무라이의 천사라고 밝혔다. 나스는 그녀의 파트너를 만질 수 있었다. 인간이 천사를 만질 수 없었던 것과 유사하게 하지만 천사들은 인간에게 속한 어떤 것도 만질 수 없었다. 그러나 나스는 한때 무심코 그것을 인정했다. 그녀가 무라이를 손으로 잡았을 때 그가 건물에서 떨어지는 것을 노스는 인간과 사물을 움직일 수 있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녀만이 할 수 있었다. 노스 자신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것이 그녀의 특별한 능력이라는 것을. 또한 천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윤다는 문제를 이해했다. 다음 단계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교수는 총리에게 전화했다. 그리고 그에게 무라이의 일행을 모으도록 했다. 국립경기장에서 관심을 끌만한 장소에서 그리고 모두에게 완벽한 장소 역할을 할 역사적인 사건을 목격할 33일이 지났다. 유미와 호시의 빨간 화살 효과가 사라졌다. 그러나 무라이는 여전히 호시를 쏠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유미에게 화살을 사용할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안전하게 남을 것이었다. 그리고 호시는 경찰 측 대표로 나설 것이었다. 욘다와 이야기하기 위해. 교수에 관해서는 총리로부터 한 달 동안 아무 소식이 없자 그는 직접 백악관으로 갔다. 그에게 화살을 쏘고 그에게 빨간 화살을 사용하도록 명령했다. 고위 관리들에게 명령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그 후총리가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머리 일행에게 발표했습니다. 논의 장소는 다음과 같다고요. 국립경기장이며 10월 10일 오후 1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욘다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후 대다수가 그에게 동의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이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다른 나라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암살을 멈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한다면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모든 것이 이 토론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이 말을 한 후 그는 방송을 마쳤습니다. NAS는 교수가 말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욘다를 만나러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신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단지 붉은 화살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오히려 아무도 신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 선발을 다룰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만약 그렇다면 욘다 외에는 다른 어떤 후보자도 행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유리는 욘다를 죽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사키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카나데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행사를 기다리는 동안 욘다와 나카는 어떤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현재 신을 믿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토론에서 머리는 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키는 그와 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편 미즈키는 여자친구에게 선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우 걱정했습니다. 세상이 변하면 그를 다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즈키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누가 신이 되든 욘다가 여전히 그들을 지지할 것이라고요. 그 순간 별똥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함께 소원을 빌었습니다. 머리와 사키는 신사로 날아갔습니다. 그가 처음 날개를 얻었던 곳입니다. 6개월이 지났고 너무나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내면에서든 세상에서든. 마침내 사키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그녀는 무라이를 사랑했다. 그는 그저 고맙다고만 말했다. 두 사람이 살아남아 기쁘다고 했다. 지금까지 얼마 지나지 않아 토론의 날이 다가왔다.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요다와 나카가 안에 서 있었다. 사방에 드론이 날아다니며 둘러싸고 있었다. 얼마 후 이 이벤트를 생중계하기 위해 무라이 일행도 도착했다. 호시와 유미도 뒤따랐다. 요다는 여전히 호시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에게 말을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호시가 먼저 입을 열었다. 고등학교 시절에 요다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했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친절했다. 그들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런 사람이 왜 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버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요다는 호시가 뭔가 오해했다고 답했다. 그는 모두에게 친절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들과 교류하려 노력했을 뿐이다.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그들과 엮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호시는 그럼 지금은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자신을 엮으려 하는지 물었다. 요다는 여러 번 바랐다고 말했다. 노벨상을 받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때부터 줄곧 온갖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고 그 결과 그는 우울증에 빠졌다. 자신의 삶을 끝내고 싶을 정도로. 하지만 인간은 신비한 존재이다. 하나를 버리면 다른 것을 얻는다. 인간관계를 버림으로써 요다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당신을 조종하게 두지 마라. 인류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었다. 처음부터 인간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할지 고려해야 한다. 죽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현실로 만들면 그들은 행복할 것이다. 오늘 그는 여기 서 있었다. 어떤 신후보도 거짓신이 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그는 앞에 있는 세 사람을 죽일 것이다. 존재가 태어나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든 신후보들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5명의 후보 중 3명이 지금 당장 죽어야 한다. 그리고 남은 2명은 흰 화살로 서로를 죽여야 한다고. 욘다의 결정이 이미 계산되어 있었던 것 같았다. 무라이의 계산에 30분 일찍 무라이는 모두에게 말했다. 누가 가짜 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든 그들이 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러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신 후보들의 행복을 생각해야 했다. 만약 욘다를 설득하여 선택하지 못한다면 한 사람을 새로운 신으로 만들도록 그들은 그를 죽일 것이었다. 그 후 모두가 토론했다. 인류의 미래가 어떠할지에 대해. 그리고 욘다의 천사가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 같았다. 지구가 파괴될 것이라고. 선정 999 일후에 토론 시간이 끝났을 때 새로운 신이 선택되지 않으면 욘다는 앞으로 나서서 무라이에게 물었다. 그가 정말로 새로운 신이 되고 싶은지. 무라이의 얼굴에 비장한 표정을 보고 그는 무라이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호시도 듣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은 듣기만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러자 다른 사람들은 떠났고 경기장에는 3사람만이 남았다. 욘다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무라이는 여전히 신이 되고 싶은가? 무라이는 여전히 그렇다고 답했다. 아무도 자신의 삶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원했기 때문에 신이 되었지만 만약 그가 신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계속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무라이의 목표는 여전히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게 하는 것이었다. 욘다는 결국 행복은 일종의 대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사람들을 보고 비교함으로써 얻어지는 행복이 아니라고. 무라이는 그에 동의했지만 그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나쁜 것은 아니라고. 그가 살아있는 한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무라이의 바람은 대중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분적으로는 그가 신이 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 욘다는 다음 문제를 제기했다. 무라이는 한때 말했었다. 더 이상 아무도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새로운 신이 됨으로써 누군가는 죽어야 했다. 머레이가 그를 죽여야 했다. 그가 머레이가 신이 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머레이는 이미 자신의 하얀 화살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욘다에게 겨냥했다. 사키 일행은 나카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었다. 협상이 끝날 때까지 머레이는 욘다에게 망설임 없이 하얀 화살을 쐈다. 욘다는 다소 놀란 채 몸을 피했다. 머레이는 이어서 교수에게 질문했다. 교수는 한때 인류의 미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인류는 멸종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그 원인은 과도한 과학기술의 발전이었다. 그렇다면 멸종을 피하기 위해 과학으로 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욘다는 간략하게 대답했다. 인류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미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예정된 순간들이 함께 공존했다. 그리고 무라이는 이렇게 믿었다. 오직 신만이 정확한 답을 가질 수 있다고. 왜냐하면 신은 시작과 인류의 끝을 모두 보았기 때문이다. 만약 이상적인 미래가 욘다가 생각했던 것이 세상을 위한 것이라면, 인류를 위한 것이고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그는 이 모든 것을 혼자 하고 있었다. 인간은 결국 항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 욘다조차 어떻게 목표에 더 가까워질 수 있었겠는가? 궁극적인 행복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희생으로 이 문제를 끝내는 것이 무라이의 최종 목표이다. 미래는 현재의 결과이다. 미리 결정된 것이 아니다. 욘다는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끼어들려 입을 열었다. 나카는 사키를 인질로 잡았다. 그는 무라이에게 신이 되는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사키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머레이에게 30초의 시간을 주었다. 결국 머레이는 사키의 안전을 위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욘다는 매우 실망한 듯 보였다. 불과 몇 초 전만 해도 그는 수백만 명을 구하는 것에 대해 자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한 소녀를 위해 그 모든 생명을 버렸다. 머레이는 반박하지 않고
오히려 사키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확언했다. 저 밖에 있는 수백만 명의 생명보다 무라이는 우정이, 사랑이나 동지애가 모두 거짓이라고 믿었다. 그는 한때 그렇게 생각했다. 윤다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사랑은 기만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무라이는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믿었다. 사키를 사랑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었다. 그의 방금 전 선언은 윤다의 흥미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이제 그는 무라이에게 선택을 하라고 말했다. 또는 사키가 죽을 것이라고. 원래 윤다는 그를 살려두지 않으려 했다. 그가 새로운 신이 되는 것을 포기하자마서 30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무라이가 막 화살을 내리려던 바로 그 순간 나스는 만약 그가 죽으면 자신의 행복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약속을 상기시켰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무라이는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설 것이며 세상을 떠난 가족을 대신해 그것을 찾을 것이라고. 마지막 5초 동안 사키의 이미지가 그의 마음속에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결국 그는 여전히 사키를 선택했다. 그래서 그는 윤다의 흰 화살에 스스로 맞도록 허락했다. 그리고 그것이 겨우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었을 때 나스가 그를 옆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비행 도중 그녀는 갑자기 멈춰서서 무라이를 떨어뜨렸다. 나스는 벌을 받고 강등당했다. 후보자의 결정에 감히 간섭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무라이는 붉은 화살이나 날개만 사용할 수 있었다. 무라이는 붉은 화살을 간직하기로 선택했다. 그리고는 흰 화살과 날개를 다시 가져가게 했다. 사키 쪽에서는 무라이가 죽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그의 목숨과 바꾸려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죽고 싶지 않았다. 여전히 자신의 행복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유미는 또한 나카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소녀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들은 모두 죽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살 의지를 가진 사람을 죽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붉은 화살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여전히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나카는 자신의 목숨보다 모두의 목숨을 더 소중히 여겼다. 그래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의 의지에 반하는 일이었다. 이 말들은 나카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다. 나스는 비록 강등당했지만 She still urged Murray not to die here. However, he feared seeing Saki die more. That would make him unhappy. He then told Hoshi to drop him down, for Yonda to kill him. Yonda then shot the white arrow at him. Before dying, he apologized to his parents and to Saki. At that very moment, Saki rushed in to save him. Everyone returned together with Naka. The boy apologized to the professor because he could not allow others to kill each other. And the professor's way of ensuring no one would become the new god was to have them kill one another. It seemed the professor had foreseen this, so he wanted to retrieve the white arrow. Naka hesitated again. Just then, Yuri from behind took the white arrow from Naka and shot at Yonda, thinking he would die. But no, Naesu saved his life once more. Everyone was shocked and thought she would be demoted again. However, Naesu was instead promoted back because it was not her own candidate, so it was not considered breaking the rules. The reason, Naesu explained, was that Murai would not want anyone else to die anymore. She handed him back the white arrow and wings, but he refused yet again. Another angel saved Yonda from death's door. He asked why Naka chose betrayal. The boy still thought what he did was right. He said it was just a thought and an idea. Their lives must be decided by themselves, and every decision they made would set the value of their lives. And he did not want to decide Anyon's death for the sake of his selfish desire. The professor said that he was not any genius. He was just a fool. The so-called genius people called him was only the result of his achievements. He was truly foolish to think anyone could accomplish something and then to criticize them while they were striving to achieve it. Yuri said that he was a hypocrite. However, Naka or the people did not see him as a fool. He had created many things. 노벨상도 많이 받았죠. 크고 작은 사람들은 윤다에게 천재라는 두 단어를 외쳤습니다. 교수는 호시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가 사회와의 교류를 피했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도 사랑도 없었죠. 바보이자 겁쟁이인 그는 천사를 악마로 여겼습니다. 문희는 계속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 선발의 진실을 폭로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는 오직 인류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머레이가 그에게 조언하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신을 위해 그랬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후 교수는 자신의 삶을 끝내려 했습니다. 머레이가 새로운 신이 되도록 말이죠. 그는 진실에 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모든 후보들을 죽임으로써
그는 그 순간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나카가 자신이 신이 되겠다고 말하며 나섰습니다.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요. 모두 이미 동의했습니다. 그 소년이 새로운 신이 될 것이라는 것에. 하지만 여기에 오기 전에 신은 인간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카는 여전히 확고하게 새로운 신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의 동의를 받아 나카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천사들과 함께 떠났고 공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나카는 게임의 모든 기억을 지울 것이었습니다. 후보자들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요. 마친 후 나카는 전임신과 합쳐져 새로운 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고 모두 함께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천국에서는 그러했겠죠. 나카는 존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언급했던 자신 안에 있는 천사가 말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요. 두 존재가 하나로 합쳐지는 데에는요. 그는 그리고 자신 안의 전임신과 대화했습니다. 그는 신이 먼저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면 인간이 먼저였는지에 대해서 여쭈하지만 이전 신은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떤 존재가 신을 먼저 창조했다고 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말이다. 나카는 진실을 찾아야 했다. 교수에게 보고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지구에서는 삶은 여전히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다. 유리는 다시 교수의 조수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붉은 화살을 연구하고 있었다. 나카가 남겨둔 것이었다. 한편 무라이와 사키는 미래에 결혼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꽃집을 열기로 했다. 아직 데이트도 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몇 년 후 무라이는 사키의 부모님께 자신을 소개했다.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정말 행복했다. 그리고 또 몇 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다. 나카는 여전히 답을 찾고 있었다. 동시에 관찰하면서 이전 후보자들의 삶을 말이다. 꽃집을 열겠다는 꿈은 무라이와 그의 아내의 것이었고 이루어졌다. 천상계에서의 하루는 지상계에서의 6년과 같았다. 나카는 교수를 찾아갔다. 그는 여전히 붉은 화살을 연구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유리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소포를 열었는데 무라이가 보낸 꽃이었다. 유리는 자신에게도 친구가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교수는 친구가 아니라고 답했다. 동지라고 말이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무라이가 자신의 시간을 낭비했다고 분개했다. 하지만 그의 입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삶도 점차 나아졌다. 호시는 이사로 승진했다. 나카의 남동생은 농장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모두의 삶은 여전히 행복했다. 하지만 나카가 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을 때 그들은 셀 수 없이 많았고 이는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신이 없어도 인간은 여전히 죽고 싶어했다. 나카는 흔들리고 자신의 이상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 높은 곳에서 살며 비참한 이들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비참한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말이다. 어떤 이들은 권력을 남용했고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신에게 애원했다. 나카는 이전 신이 무엇을 했었는지 물으며 흔들렸다. 이전 신은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고 답했다. 신의 책임은 지구의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생명은 점차 번식했다. 그가 개입할 필요 없이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카는 그저 모든 것이 계속 돌아가도록 놔두어야 했다. 하지만 나카는 인간들이 스스로 살고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의심했다. 그는 자신이 죽는다면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천국에 해를 끼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교수에게 주었던 붉은 화살은 사라졌다. 그것은 교수가 신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수호천사가 방심하고 있을 때 나카는 흰 화살로 자신을 찔렀다. 천사들은 하나둘씩 사라졌다. 더 이상 신이 없을 때 나즈는 문의를 축하했다. 천국을 성공적으로 파괴한 것에 대해. 그리고 그녀 역시 지상계에서 사라졌다. 붉은 화살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러고 나서 점차 주변의 어른들은 옷만 펄럭이고 있었다. 이것이 나카의 결정임을 알고 머레이는 사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녀와 함께 죽는 것이 매우 행복하다고. 교수가 여전히 당황해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가설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이 모든 생명을 지울 수 있다면 천사들, 천국, 심지어 인간 파괴의 무기인 생명체들도, 그렇다면 신의 목적은 모든 생명을 전멸시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끝으로 그 역시 사라졌다. 지구는 원시 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더 이상 그 행성을 떠나는 인간이 없었을 때 생명은 파괴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을 것이었다. 애니메이션은 여기서 끝납니다. 안녕히